안녕하세요. 노얼이즈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외국인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을 신청해주신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선 한국에서 6년차 살고 있는 마오입니다. 여기 유학 오신 거죠? 네. 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아이돌 좋아했다가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같이 K-드라마? 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죠. 같은 언어도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검색을 하게 시작을 해서 한국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의 대학교 다녀보고 싶다 해서 경희대학교에 네, 입학하게 입학하게 되셨고 됐습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머리가 좀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주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집주인분께서 월세 인상을 세 번째 하셨다고. 2년차 됐을 때 5만 원 올리려고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려서 4만 원만 올리고 다시 갱신하려니까 이제 6만 원 올린다 하셔서 뭔가 거절하기가 다시 좀 탑승하는 것도 그쵸. 귀찮고 그래서 뭐 알겠다 했는데 이번에 네. 다시 갱신을 할 때 보증금 500을 추가를 하든지 월세를 10만 원 갑자기. 올린다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 했는데 10만 원 너무 심하다 생각을 해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말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들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좀 미리 봐왔는데요. 1년 차에는 45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49만 원, 그 다음에는 5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또 방금 말씀을 하신 게 4년 차쯤 되시니까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를 이제 원하셨다고 계산해보니까 18%를 인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를 5% 초과해서 인상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셨던 거죠. 그거 이제 알게 된 거는 친구들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알게 된 거고 집주인분께는 말씀을 해보셨나요? 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8월에 계약 갱신인데 7월에 인상된 가격으로 월세를 넣으라.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계약 기간 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동산에 물어본다 이래놓고 대답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너무 좀 예의가 없다, 매너가 없다 해서 저도 이제 집주인한테 좀 악감정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까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8월부터 10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그래서 월세 이제 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으셨고 네. 만나서 얘기를 하자 했었는데 솔직히 만나서 얘기할 자신도 없고 그쵸. 왜냐하면 법적인 것도 잘 모르셨을 거고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준다고는 안 하셨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월세를 나는 그 가격을 안 낸다. 계약 끝나는 날에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 했는데 돈이 없다. 보증금 돌려줄 수는 없다. 갑자기 방이 나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언제까지 살기로 좀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일단 6개월 하고 정확하게 2월 말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알겠다는 말도 이제 그럼 이제 하셨어요. 2월 며칠이죠? 정확히? 2월 23일. 23일. 그럼 이때까지는 5% 인상된 월세료만 네. 내고 있고 이때는 반드시 보증금 돌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네. 그럼 지금 마오님께서는 지난 한 3년간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올리신 거에 대해서 좀 반환을 받고 싶으신 거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년 차에서 그 다음 2년 차로 넘어갔을 때는 21만 원 정도를 마오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갈 때는 42만 6천 원 정도를 돌려주셔야 돼요. 총 63만 원 정도를 우리 마오 고객님께 페이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항을 보시면은 보증금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인상하게 될 시에는 임대인분께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그 차액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사건을 외국인 분들은 사실상 더욱 어렵겠죠. 언어적인 소통도 잘 안 되셨을 거고 정보를 찾는 과정도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인상을 한 내역도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월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리고 월세를 송금했던 기록들이 있죠. 네. 서류로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는 말로 합의를 해서 잘 푸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집주인께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마오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저에게 이러한 차액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저희가 대신해서 써드리고 그 부분은 그대로 집주인분께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분께서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송달을 하는데요. 그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을 해서 발신, 수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거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문서인데 그냥 내용 증명을 사실상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맡기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개인들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보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련 사례들을 통해서 대신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그 집주인분께서 불응을 하시면 이게 반송이 돼서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도 아예 그냥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조정이나 혹시 중재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들어가기 전 중재인데요. 바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에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조정이 어떠한 것, 뭐 주택 조정이시겠죠? 그 다음에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마오님께서는 아까 전에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지금 한 3, 4년 동안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아까 전에 그렇게 하시면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계약 끝내겠다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다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노어리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 분들께서 한국어가 많이 서툴고 이런 정보 전달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함께 동행을 해서 대신 분쟁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대신 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까지 막 상담을 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불법적으로 인상된 월세 차익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변호사를 상담을 할 때 최소 전화 상담으로도 한 2, 3만 원 정도 발생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 변호사님은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렇게 좀 상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은 물론 변호사님들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까지는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 소송 기간도 한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베스트겠죠. 그렇죠. 한국인도 머리가 아픈 소송인데 외국인 분들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운 법적 절차를 함께 서포트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주인과 소통이 좀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가 가운데서 도와드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전자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소송 말고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 명령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채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저도 지급 명령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뭐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막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주소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가장 좋은 점이 전자소송은 막 되게 오래 걸리고 막 내가 막 소송에 대해서 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지급 명령은 사실 소송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송달비 이런 것들만 내면 되고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증금 반환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좀 많이 하시는데 소송보다는 지급 명령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 물론 저보다 변호사님들 더 많이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제 동행을 하시면 제가 변호사님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말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법적 근거랑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테니까 그대로 집주인에게 보내드리면 되고 답장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 하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여러 케이스를 많이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주인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임차인이면은 소위 말해서 한국인 임차인에게 대하는 만큼 대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또. 그러면은 어찌됐든 한국에서 한 3, 4년 정도 거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살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그 화장실 변기 버튼이 안 눌러져서 고장났다 말씀드리니까 다음 날에 와서 봐드린다. 근데 사실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가는 거니까 저는 엄청 불편하고 더 일찍 와달라 연락을 드렸는데 그냥 일시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뭐 내가 알아서 업체 불러서 고칠 테니까 나중에 정구를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고칠 땐 기다려라. 당신이 주인이야 마음대로 하게 막 이랬었어가지고 되게 상처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밀번호는 몇 번이나 해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그거는 조금 그렇죠. 프라이버시인데, 그쵸?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의 주거 생활과 한국에서의 주거 생활?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도파민 중독자라서 일본은 이제 자극이 없어서 한국에 진짜요? 사는 게 더 신기하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집 내부 막 이런 거에서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이랑 한국 중에? 일본은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짜요? 일단 따로 있어요. 1LDK라고 1LDK가 뭐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카또 1LDK가 다이닝 키친 거실도 있고 룸도 있고 원룸이 아니라 진짜 막 방도 있고 막 근데 일본은 애초에 원룸이 없어요?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죠. 다 따로 돼 있어요. 무조건 다 구분이 돼 있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집주인의 입장이 너무 약한 걸로 알아요. 그럼 약간 집주인이 좀 약간 뭐뭐 해라 이렇게 못하고 세입자의 욕을 맞춰주고 신기하네요. 카또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노어리즈가 일본어로 뭘까요? 갸르발트로 심파이 나이나이 그럼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심파이 나이나이 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